안녕하십니까. CNG TV 교육방송의 조영식의 강의마당입니다. 오늘은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PLM과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PLM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을 테고 사물인터넷에 대해서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부분의 영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번에 그 예고한 대로 그 요즘에 그 사회와 기업의 최대의 화두는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 사물 인터넷이 무엇이고 또 PLM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물 인터넷이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사물 인터넷이 현재 그 메가 트렌드인데 이것이 어떻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또한 기업에서는 새롭게 이제 대두되고 있는 산업 사물 인터넷, 인더스트리얼 IoT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미래의 PLM과 사물 인터넷이 어떤 연관을 가질 건지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도대체 사물 인터넷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사물 인터넷이 내가 하고 있는 분야와 어떤 관계가 있냐? 제가 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엔지니어링 IT고, 또 어떤 제품 개발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적으로 해서 사물 인터넷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인터넷이라는 거가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에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서치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인터넷이라는 거가 우리의 삶의 진짜 아주 맨 밑바닥에, 지금 보이시는 그림처럼 위에 인간의 가장 중요한 필수품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인터넷 없는 생활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정말 인터넷이 없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의 다음 세대가 어떤 사회일까?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산업사회, 그 다음에 어떤 정보화 사회, 그 다음에 이제 2015년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디지털 사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좀 들어가 보려고 그러는데, 인터넷이라는 거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컴퓨터가 생기고 나서 한 10년, 20년 후에 이 인터넷이라는 게 생겼어요. 인터넷이 맨 처음에 생겼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한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하고 있는데, 국방 인터넷, 그 다음에 사람 인터넷, 그 다음에 이제는 사물 인터넷이죠. 국방 인터넷은 최초로 인터넷이 생긴 1969년서부터 월드 와이드 웹이 출현하기 때인 1993년, 그 다음에 사람 인터넷은 1990 브라우저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1994년서부터 한 2013년까지가 주로 사람이 인터넷을 연결해서 사용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014년서부터 2015년,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은 IoT의 시대가 아닐까. 사물 인터넷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는데, 연결은 국방 인터넷이라는 거의 목적은 뭐냐면, 냉전 시대에 핵전쟁으로부터 네트워크를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서버 중심적인 네트워크를 지향해서 어디 하나가
없어져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인터넷의 시작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이제 브라우저가 생기면서 민간인들이나 비즈니스에 사용하면서 사람 인터넷이 됐죠.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사진도 보내고 뭐 메일도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멀티메디아도 보내고 서치도 하고 모든 것이 다 이 인터넷 없이는 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은 뭐냐? 거기서 더 발전해서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머신과 머신끼리도 어떤 소통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노드는 국방 인터넷은 메인프레임이고 사람 인터넷은 아마 퍼스널 컴퓨터 쪽이 많이 발전됐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이제 센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노드가 되겠죠. 전달 방식은 사실은 국방 인터넷은 메일을 보내는 게 주 목적이었었습니다. 메시지. 그래서 핵전쟁이 일어나서 어떤 대도시 하나가 없어져도 원활하게 어떤 정보를 서로 이메일이나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국방 인터넷이었고, 사람 인터넷은 인포메이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은 어떤 지식이겠죠. 어떤 비즈니스 가치, 그런 널리지나 또 더 발전되면은 위즈덤 같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 인터넷의 핵심은 하드웨어입니다. 거대한 메인프레임이었고 그게 이제 라우터 역할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에서는 그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에서는 어떤 센서 같은 것들이나 어떤 데이터를 커렉션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국방 인터넷의 환경은 메인프레임 컴퓨팅이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은 네트워크 컴퓨팅. 그리고 사물 인터넷에는 아마도 클라우드 컴퓨팅이 되겠죠. 클라우드라는 말은 클라우드 이퀄 인터넷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모든 것의 핵심인데, 국방 인터넷에서는 네트워크 데이터나 히어라키 데이터 이런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데이터 매니저의 태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 인터넷에서는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서치,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에서는 빅데이터죠. 빅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엄청나게 다양한 데이터들이 섞여 있는 그런 빅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어떤 매체를 통해서 요즘에 이제 먼저 앞서가고 있는 컨설팅 회사들이 보면은 사물 인터넷의 추세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1960년대부터 현재는 2014년이 15년이니까 2010년과 2020년 중간에 있는 거죠. 저희들은 이제 보면은 사람의 인구보다 이제 어떤 인터넷의 노드 단위가 더 많아지는 거죠.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다라는 것들이 이제 어떤 컨설팅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예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의 시장에 대해서 찬반론이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벌써 왔다. 이런 건데, 우선 대략적으로 모든 회사들이 예측이 2022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정점이 되지 않을까. 지금 2015년이니까 한 5년 후에는 이제 이런 온다 안 온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어떤 의미가 없이 다 받아들이는 시기가 되겠죠. 2020년에는.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떤 반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회사들이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는데 이 시대가 안 올 수가 없지 않냐. 인텔도 있고 IBM도 있고 애플도 있고 그 뭐 삼성 모든 회사들이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오픈은 많이 안 하지만 거기에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물 인터넷 시장에서 모든 기업이 성공할 수 있으라는 거는 그 개런티는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것 자체가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성공하고 어떤 것이 실패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점쟁이밖에는 모르겠죠.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들밖에는. 근데 이제 사물 인터넷 시장에 보면은 확실한 거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분화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여지껏 알고 있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정의한 거는 그 시작점이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돈을 벌고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거는 여기서 웨어블, 뭐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싱스, 세큐리티,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도대체 사물 인터넷이 뭐냐? 그 단어에 대부분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오브 싱스죠.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물 인터넷을 사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물 인터넷은 사물이 아니라 인터넷입니다. 결국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이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의 기술의 그 바운다리 안에 있는 거죠. 그 안에 비즈니스나 새로운 그 비즈니스 기회나 뭐 이런 어떤 그 다양한 것이 분화되겠지만 그 인프라는 인터넷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크게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프라이빗 클라우드, 임베딩 클라우드. 요게 이제 데이터 어널리시스죠. 그 사물 인터넷의 핵심은 서비스입니다.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해서 서비스를 해주냐가 굉장히 그 비즈니스 가치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가 있고 그 밑에는 그 와이어도 있고 와이어리스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모바일 쪽이 그 와이어드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발전됐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발전되지 않은 부분, 더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와이어리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트렌드가 모바일, 자기가 움직이면서 모든 걸 결정하고 정보를 보고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제 사물 인터넷은 와이어리스가 조금 더 많이 그 확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이어와 와이어리스에 보면은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허브와 그 말단 디바이스. 그 디바이스는 우리가 어떤 그 뭐 스마트워치나 어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우리가 갖고 다니는 그 디바이스고 그 안에는 다양한 센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스마트워치나 그 스마트폰은 더 이상 시계와 그 전화가 아닌 디바이스 덩어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센서 덩어리일 수 있다라는 거죠. 센서가 수십 개가 그 가운데 이제 집적돼 가지고 우리가 갖고 다니는 거죠. 뭐 건강을 위한 센서 아니면 뭐 지오메트릭 센서 뭐 굉장한 센서는 뭐 엄청나게 많이 발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센서 허브죠. 이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시티나 뭐 이런데 어떤 고정돼 있는 데에서는
센서 허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안에 센서 허버가 있고 또 디바이스가 곳곳마다 있을 수도 있고 시나리오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이다. 사물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PLM과 사물 인터넷에서 그동안 이제 많은 약간 좀 PLM에서 다루지 않았던 그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PLM과 굉장히 연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네트워크 엔지니어면은 이런 그 레어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세븐 레어. 근데 이 세븐 레어를 이제 엔지니어들, 뭐 메케니컬 엔지니어서부터 모든 엔지니어들이 이 그 레어에 굉장히 익숙해져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전에 PLM 엔지니어는 CAD 오리엔트되어 있었는데, 형상 오리엔트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그 데이터 레이어를 많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것 중에 이제 많은 이런 질문들을 받아요. IoT와 도대체 M2M과 뭐가 차이가 나냐? 내가 볼 때는 뭐 머신 투 머신이 사물 인터넷 아니냐? 근데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선 M2M은 굉장히 IoT보다는 조금 좁은 개념입니다. 주로 그 공장 내나 뭐 좀 이렇게 기계 위주로 된 그래서 M2M은 IoT의 한 서브셋이다, 한 부분이다. IoT는 굉장히 그 넓은 모든 걸 다 총칭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고, 그 다음에 M2M은 연결 도구가 와이파이에 주로 국한되어 있지만 IoT는 사실 와이파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양한 연결 방법이 있습니다. M2M도 어떤 사람 그동안 발전되어 온 M2M은 뭐 브루터스나 뭐 이렇게 근거리 통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지 않고 그 주로 인더스트리얼 와이파이를 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확장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IoT는 시스템이고 M2M은 솔루션을 의미한다. IoT는 그 체계입니다. 어떤 큰 체계고 M2M은 어떤 솔루션으로다가 많이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어떤 기계와 기계끼리의 어떤 정보 교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M2M 솔루션은 그 솔루션이기 때문에 표준화가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그 MES를 가리키는데 거기도 그 서버와 그 머시닝 센터와 M2M 그 네트워크가 돼 있는데 그 어떤 기계나 어떤 소프트웨어가 달라도 연결 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IoT는 제가 볼 때는 인터넷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기존에 있는 모든 일반적인 솔루션들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IoT는 새로운 세상인 거죠. 이거로 보면은 뭐 굳이 뭐 비교한다고 하면 옛날에 그 PDA 폰과 스마트폰의 차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IoT는 소프트웨어 중심적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는데 M2M은 하드웨어까지 알아야 돼가지고 굉장히 발전 속도가 느렸죠.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 M2M은 지속적으로 지능형으로 산업 분야에 계속 확장돼서 IoT에 흡수될 수도 있고 IoT와 조금 색다르게 해서 뭐 인더스트리얼 IoT로다가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사물 인터넷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새는 이제 우리가 사물 인터넷 그러면 굉장히 뭐 어떤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뭐 어떤 기계,
어떤 뭐 디바이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업체들은 뭐 백그라운드에 있는 어떤 서비스까지도 생각하는. 그래서 모든 벤더나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자기 분야에서의 그 정의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물 인터넷 영역을 보면은 이제 anything, any device, 그 다음에 anyone, anybody, 그 다음에 any service. 사실은 PLM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죠. 어떤 데이터, 어떤 사람에게. 그 PLM과 굉장히 유사점이 뭐냐면, PLM의 패러다임이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죠. 알맞은 정보를, 라이트 인포메이션을 라이트 퍼슨에게 라이트 시점에 라이트 장소에서 필요한 만큼 준다. 여기도 아마 사물 인터넷도 똑같은 그런 비슷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PLM과 사물 인터넷의 분야에 대해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PLM 전문가들이 사물 인터넷의 전문가는 아니고, 사물 인터넷의 전문가들이 PLM 전문가들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사물 인터넷이 PLM과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시나리오를 한 4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더 다양한 진화 중이니까. 첫 번째,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에서 PLM이 어떤 다른 분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을 만들어서 디바이스는 thing of internet이라는 말을 한번 써봤습니다. 뭐냐면 사물 인터넷이 아니라 인터넷 사물. 인터넷 사물은 디바이스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디바이스는 무슨 어떤 스마트폰이나 웨어블, 그 다음에 무슨 비컴이라든가 어떤 세탁기라든가 어떤 디바이스, 모든 그 사물에 대해서 인터넷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연결고리가. 그걸 저는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에 대해서 좀 PLM에 포커스를 맞춰줄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가장 저기하는 사물 인터넷 서비스 분야. 이 서비스 분야는 소프트웨어적이겠죠. 디바이스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거. 그래서 앱이나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다양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 서비스 분야가 이제 하나의 분야가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통합 생태계 분야. 요거는 이제 오라클이나 인텔이나 이런 데나 지금 IT에 대해서 대형 IT 회사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인터넷 오브 에브리싱이라고도 주장을 하는데, 결국은 앞에 있는 디바이스와 사물 인터넷을 통합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IT 서비스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그 분야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산업용 인터넷을 제가 한번 따로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용 인터넷은 조금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좀 다른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메가 인터넷 IoT라고는 말을 쓰는 데도 있습니다. 빅 IoT, 엄청난 기계가 큰 거죠, 한 덩어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발전기 한 대가 IoT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게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로 분류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따로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PLM에 지금 하시는 분들이 이 네 가지로 좀 구분해서 자기가 접근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한번 제가 조언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4.0 인터넷, 인더스트리얼 4.0, 스마트 공장,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분야까지. 이게 이제 PLM 하시는 분들이 네 가지 분야로다가 내 분야가 어느 부분에 내 분야가 있는가 그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분야는 아무래도 뭐 LG나 삼성전자나 뭐 이런 그 디바이스를 파는 그런 회사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그 디바이스와 하드웨어를 동시에 연결하는 회사가 될 거고, 세 번째는 현재 IT 회사일 거고, 네 번째는 지금 이제 그 토목이나 뭐 시티, 뭐 대형 인더스트리얼 IoT 분야에 있는 그런 대기업들이, 제조기업들이 이런 데 포함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물 인터넷 비전은 회사마다 조금씩 틀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인텔의 비전, 인텔은 아까 한 대로 그 어떤 디바이스를 파는 회사라기보다는 그 시스템을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는 이 사람들이 세 가지로 이제 그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디바이스, 인텔의 CPU가 들어가 있는 이런 디바이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이런 디바이스를 그 플랫폼화 해가지고 어떤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 오브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엔드 투 엔드 서비스. 분석을 해서 뭐 당신의 뭐 운동량이라든가 건강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그 엔드 투 엔드로다가 서비스 해주는 이런 세 개로다가 이 회사는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15년에는 점점 이제 모든 회사들이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자신들 회사만의 비전을 만들기 시작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PLM 벤더도 자기네 비전을 만들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를 하는 사람도 자기 비전을 만들 거고, 오라클이나 셉처럼 뭐 기존에 그 인더스트리얼 그 IoT에 대해서 관심 있는 회사들도 자기네들 비전을 만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PLM 회사들 중에서 이제 사실은 혜택을 많이 본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입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PLM 부품이 한 3만 개에서 한 5만 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작은 전자회사와 그거보다 더 많은 대형 그 어떤 회사보다는 어떤 중간적인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 벤뉴스도 있고 굿뉴스도 있습니다. 벤뉴스는 기존의 자동차 회사가 첫 번째 희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애플이 삼성이 자동차 회사가 된다 그러면 기존의 회사들이 굉장히 그 어떻게 좋은 점만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실내로 들어가지고 모토로라나 노키아처럼 전화 회사가 이런 그 사물 인터넷 회사에 의해 가지고 내쫓긴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뭐 현대나 이런 자동차 회사들도 굉장히 열심히 PLM과 그 디지털 전략을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에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생태계를 보면 지금 이렇게 분류를 하면은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굉장히 그 살아남아서 엄청난 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하는 회사, 그 다음에 IoT 스탠다드 바디를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프로바이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회사들이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제 삼성이 주식 총액이 이제 최초로 10위까지 쫓겨났어요. 중국 회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중국의 그 아리바바나 뭐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회사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등치가 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의 일본 회사들은 다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회사가 그 10대 그 IT 회사 중에 한 회사도 없었다라는 게 이제 일본의 좀 몰락이고, 지금 한국의 삼성만 10위를 했고 몇 년 전만 해도 한 3, 4위를 했습니다. 삼성이. 그래서 우리도 그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표준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있지만 표준은 거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 어떤 표준들이 다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뭐 보안 때문에 뭐 발전이 안 온다 이런 게 있는데, 그 인터넷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뭐 그런 우려를 많이 했지만 결국은 뭐 그 오는데 지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표준은 그 물밑 작업으로는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많이 아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더스트리얼 4.0과 사물 인터넷의 관계가 뭐냐. 결국은 이제 좀 요즘에 2015년에 정리된 것이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인더스트리얼 1.0이 증기기관이고, 그 인더스트리얼 2.0은 그 전기로 하는 컨베이션 벨트고, 세 번째는 뭐 일렉트로닉 앤 컨트롤 시스템이다. 이게 이제 조금마다 정의들이 매번 달라지는데, 아직까지 온 것 중에 최신은 인더스트리얼 4.0은 인터넷 오브 싱 커뮤니케이션이다. 사물 인터넷을 산업에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도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에서 첫 번째 희생자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집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집, 이게 맨 처음에는 인간들이 가장 갖고 다니는 것 중에는 사실 시계였는데, 그 다음 너무 시계가 너무 이제 그 조그맣기 때문에 배터리 문제 때문에 그 먼저 얘네 사물 인터넷이 어디에 침투했냐면 우리 스마트폰에 침투가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기술이 더 발달되니까 웨어블, 스마트워치 정도 되고, 스마트워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충족이 되면 이제 집으로 가겠죠. 집이나 자동차로 가는 게 있고, 사실 자동차와 집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미국 사람들 중에 대부분 자동차에서 모든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집도 있을 거고, 공장 이런 걸 해서 이런 그 미래의 집에는 사물 인터넷이 오지 않을까.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데, 독일 인더스트리얼 4.0의 최종 목표는 산업용 사물 인터넷이나 스마트 공장은 아닙니다. 디지털 시티죠. 디지털 시티에는 그 디지털 산업 사회가 있고, 디지털 산업 사회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결론을 말씀드리고 이제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까지 한 거 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하면은 2015년은 디지털 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디지털 사회와 정보화 사회는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보화 그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정보화 사회는 산업 사회와 디지털 사회 중간에 교량적 역할을 하는 정보화 사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화의 사회의 시작은 그 컴퓨터의 발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인터넷의 발명으로 정보화 사회가 끝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디지털 사회가 오는데 디지털 사회는 디지털이 원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PLM도 사실 정보화 사회의 잔유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사에 가면 IT 프로페셔널이 있죠. PLM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PLM 벤더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영역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IT PLM을 설치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거의 많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더 복잡한 거로 가든지 그 공간에는 웬만한 것들은 이제 현업 사람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결론은 디지털 사회에 적합한 PLM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엑센처 같은 데는 뭐 디지털 PLM이라는 그 전략을 뭐 주장하기도 하는데 지금 PLM 벤더가 컨설팅을 하고 있는 앞서가는 어떤 컨설팅 회사들을 보면은 다 디지털 PLM이라는 패러다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 사회가 뭐 100%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추론에 불과한 거죠. 근데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디지털 사회에 적합한 PLM으로 진화하든지 아니면 그 스마트 제조 트렌드에 흡수될 수도 있습니다. PLM이. 그 PLM이라는 패러다임은 굉장히 좋은 패러다임이에요. 근데 어떤 그 PDA-폰처럼 어렵습니다. PLM의 패러다임이. 그래서 일반이나 그 경영자나 현업에 있는 사람은 쉬운 걸 좋아해요. 어려운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PLM이 더 쉬워지든지 더 인터페이스가 그 많이 갖추든지 그 진화하지 않으면은 스마트 제조 트렌드에 흡수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내가 볼 때는 PLM의 최대 위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디지털 PLM 패러다임은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 세 번째는 뭐냐면 디지털 PLM 사물 인터넷에 적합한 PLM으로서는 시작하는데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로 생각할 수 있다.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 요거는 이제 그 인터넷 사물인 거죠. Thing of 인터넷. 물건이죠. 디바이스. 디바이스에 그 강한 사람이 있고 이거는 이제 인베딩 소프트웨어나 어떤 그 OS나 뭐 이런 메커니컬적으로 아는 사람들 어떤 기업이 이쪽으로 이제 굉장히 전략을 삼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물 인터넷 오브 싱스 그 다음에 이제 그 통합 생태계 분야 아마 그 PLM이 벤더들은 아마 통합 생태계 쪽 이것들을 다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분야 같은 데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매니팩처링 쪽은 산업 인터넷 쪽 인더스트리얼 4.0일 수도 있고 뭐 스마트 공장일 수도 있고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그 인프라 이런 것들. 그래서 자기 분야에 이렇게 4가지로 좀 특화돼서 PLM에서는 발전되지 않을까. PLM 벤더들은 이 4가지를
뭐 모듈로다가 해서 팔 수도 있을 거고 어떤 그 연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굉장히 PLM 벤더들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결론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디지털 사회에서 최대 강자는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다. 플랫폼을 안 가지면 굉장히 오래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켓을 좌지우지하려면은 플랫폼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 현재 벤더들 뭐 다소도 그렇고 PTC도 그렇고 그 오라클도 그렇고 뭐 다 플랫폼을 가졌습니다. 나름대로 그 어떤 좁게 의미하면은 뭐 카티아도 작은 플랫폼이고 크레오도 작은 플랫폼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플랫폼이라는 건 굉장히 그 상위의 플랫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벤더들이 이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뭐 어떤 더 큰 뭐 IBM이라든가 컨설팅 회사나 이런 회사나 뭐 인텔이나 뭐 애플 이런 거와 연계를 하지 않으면은 벤더들이 흡수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굉장히 그 영역이 너무 커져가지고 밑에서 해봤자 큰데 플랫폼을 자기가 가져가면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랫폼에서 약간 좀 편안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플랫폼도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리눅스도 사실은 굉장히 오픈 소스로 갈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플랫폼이 나올지 모바일로 그냥 그 클라우드로 갈지 이거는 지금 굉장히 서로 물밑에서는 싸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LM 벤더도 잘못하면 플랫폼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마 굉장히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그동안 20년 동안 이렇게 나름대로는 굉장히 입지를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더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결론 다섯 번째,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그 요즘에 그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ISP라는 걸 많이 했습니다. ISP 뭐 그냥 ISP를 건성하는 데도 있고 ISP를 진짜 그 심각하게 하는 데도 있는데 저는 이제 디지털 사회에서는 디지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전략은 정보화 사회에서 그 ISP가 있듯이 디지털 사회에서는 디지털 전략 계획서가 있어야 되겠죠. 정보화 전략이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CIO들 있으시잖아요. CIO가 아마 뭐 명칭은 뭐 다양하지만 칩 인포메이션 오피스가 아니라 칩 뭐 IoT 오피서가 될 수도 있고 디지털 전략 책임자가 있을 수도 있고 최고 책임자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CIO가 그쪽으로 갈지 뭐 새롭게 그 뭐 칩 디지털 오피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디지털 사회에서는 디지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PLM도 디지털 PLM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딱 45분이 됐네요. 그래서 시간을 딱 맞췄는데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좀 나름대로 제 의견, 제가 그동안 했었던
의견과 다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업에 있는 많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 쪽에 굉장히 유리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유태신 분이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제가 볼 때는 디지털 사회를 말씀하시는데 컴퓨터 이전 사회를 모두 통틀어서가 아날로그 사회라는 것이 의미가 명확할 거라고 봅니다. 뭐 그거는 뭐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설문이 나왔네. 잠시만. 예, 클릭해서 알겠습니다. 예. 리눅스가 김성형님은 리눅스가 상용화되고 있는 예는 없습니다. 예, 리눅스가 상용화되는 데는 없고요. IBM이나 이런 데서 리눅스를 사용하면은 IT 하드웨어나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설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요번에 전략 IBM이나 뭐 하드웨어 HP나 이런 데 전략에 보면 리눅스를 자기 커스터머라이징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특허나 이런 거를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리눅스 자체가 해서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황현미님은 소스는 오픈일지 몰라도 상용 버전에 나와 있어서 유료된 부분이 있죠. PKG 로컬에 둘 것인지 클라우드에 뜰 것인지 로컬을 깡통으로 가질 것인지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김승석님께서는 강의 잘 들었습니다. IoT가 적용되는 제품 형태로 출시되는 프로덕트가 있습니까? 대부분 소프트웨어일 것 같은데 이름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IoT가 컨셉이 PLM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PLM과 IoT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PLM과 IoT의 협력 관계가 공존하는지, 아니면 PLM이 죽고 IoT의 흡수 병합될지, 별도의 광채를 내지 못하고 PLM이 으스러질 것인지 질문이 복잡해지지만 요지는 IoT와 PLM의 미래의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결론을 드린 게 이제 PLM의 미래죠. 왜냐하면 굿뉴스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사물 인터넷이 오기 전이 PLM계에서는 훨씬 더 호시절일 수 있죠. 왜냐하면 점점 기존에 있는 인력이나 기존 회사들은 새로운 게 나오고 이렇게 발전하면 기존에 쌓아 올린 것들에 대해서는 위협이 되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은 아니죠. PLM을 그동안 PLM 전문가나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런 거 한 사람들은 다른 전략을 짜야 되고 다른 지식을 집어넣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세상이 변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차 있었던 시대에 마부가 자동차가 오면은 또 다르게 변해서 가야 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이 유리하죠. 아무래도. 이승호님께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강조한 것 같은데 국내에서 3.0에 대해서 하는 것 같군요. 혹시 차이가 뭔지를 추려줄 수 있나요? 사실 국내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을 보고 이제 국내에서 제조업 3.0이라는 거가 이제 몇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대응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대응 전략인 거죠. 왜냐하면
인더스트리얼 4.0을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그 중소기업이 되게 강한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강한 중소기업이 히든 챔피언이라는 중소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인더스트리얼 4.0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기에는 한국의 중소기업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인더스트리얼 3.0은 그런 작은 중소기업에게 그 IT 그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나라의 제조업 3.0의 주로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 인더스트리 4.0의 대응 전략일 수 없다.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독일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쉽지 않다. 우리가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PLM도 안 돼 있고 CAD 인원도 안 돼 있는데 인더스트리 4.0을 적응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거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김성령님께서는 또한 향후에 이런 빅데이터는 향후에 사물 인터넷에서 자산이 되어 집에 들어가면 적정 온도를 맞추든지 적정한 음식을 추천해 주는 등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보 시대가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자체가 그 정보화 사회를 끝나게 하는 그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화 사회가 끝이 빅데이터 때문에 끝이 오는 거죠. 그 기존의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그 핵심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도 그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죠. 근데 빅데이터에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 데이터베이스 벤더의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도 빅데이터를 할 수 있다. 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비즈니스 하는데 자기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사업 접어야 되니까. 근데 빅데이터의 그 네 가지가 그 어떤 그 빅데이터라는 거의 가장 그 핵심 데이터가 뭐냐면 그 전에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타입을 그 이게 뭐 리얼 타입인지 뭐 인텐자 타입인지 뭐 이게 무슨 그 타입을 구분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빅데이터의 가장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이터 타입에 관계없이 한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타입의 데이터베이스를 다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가 그 정보화 사회에서 그 디지털 사회로 가는 그 어떤 이정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김성령 너무 김성령님이 크라우드 이코 인터넷은 아닌데 크라우드는 구름으로 공용 목적이고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건 자기 마음입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에 와서 크라우드가 인터넷과 다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크라우드라는 건 구름이거든요. 그 구름이라는 거가 인터넷을 의미합니다. 인터넷은 뭐냐면 왜 구름이라고 그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상대방에게 노드에게 어떤 정보를 보내면 구름 속에 들어간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내 친한 친구에게 어떤 정보를 보내면 이게 구름에 들어가서 그 전에 네트워크는 어떤 네트워크의 통로에 의해서 갔는데 정해진 통로에 의해서 갔는데 그 인터넷이라는 거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매번 다르게 갑니다. 계속 구름에 들어갔다가 구름 속으로 나온다 그래서 크라우드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번역할 때 이제 크라우드 그러면은 그 굉장히 새로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강민구님은 이제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비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인터넷이 없으면 정말 답답해서 죽을지도 모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이제 인터넷은 이제 IT를 주로 하는 사람들, 초기에는 더 그랬죠. 그 컴퓨터를 많이 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써왔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서 한 5, 6년은 네트워크 어드레스라든가 뭐 이런 거를 만드는 하는 사람들은 이제 네트워크 전문가들이 주로 인터넷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박상우님께서 IoT와 PLM의 직접적인 관계는 현재 없는 건가요? 사실은 지금 벤더에서 PLM, IoT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전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그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만족할 정도의 그 연관관계의 제품을 나오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비전이나 2015년에 주로 이제 비전이나 그 어정 시장 이런 방향 같은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 PLM의 그 솔루션이 나와야 연계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이제 벤더와 관계없이 벌써 IoT와 PLM은 현업에서는 벌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에 어떤 방향을 잡고 자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